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닷새 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147개 국가 647개 국가 업무 시스템 전체가 마비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습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국가 업무 시스템 대부분이 마비됐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10%대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지, 복구는 왜 더딘지, 이런 새로운 양상의 국가 재난사태에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화영 사이버 안보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네. 이화영 평화부지사 왜 이름이 똑같냐는 질문 좀 받으시죠. 지겨울 정도로? 뭐 약간 받기도 하고 그 네. 외에 여러 다른 또 이렇게 노미네이트된 또 의원님도 뭐 이렇게 계셔서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헷갈리는 다 동명이인으로 많이 한 번씩 이렇게 노미네이트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이름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네. 자, 화재로 국가 업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 사태 일어났습니다. 2022년, 23년 좀 비슷한 상황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가 업무 시스템 전면 마비다 이런 형태 재난은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소장님은 불편을 개인적으로도 겪었는지 또 이번 사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로 개인의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업무상 직업이 약간 이제 사이버 안보, 시큐리티 보안 쪽으로 좀 이렇게 이슈를 많이 접하다 보니 네. 업무 양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좋은 아니면 얘기네요. 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잘 해결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민간인들이 느끼는 거는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보안이나 이런 문제, 정보 자원에 대한 관리를 알고 계신 분과 이제 평상시 접하지 않은 분들의 그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좀 더 조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안감 해소하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또 더 궁극적인 거는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런 대화도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일단 정확한 화재 원인은 경찰 수사 끝나야 알 겁니다. 근데 일단 행안부는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당시에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겼고 배터리 단자에서 케이블 분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스파크 불꽃이 튀고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났다. 이런 설명인데 요것만 보면은 우리 이 소장님 보시기에 배터리 문제입니까? 작업자 실수로 보입니까?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우리도 집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사건이 원인이 직접적인 게 어머니의 잘못이냐 아버지의 잘못이냐 가정의 문제냐 이게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게 이제 보통 가정 내에선 자녀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제 자녀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업무, 교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잘해 보려고 교체를 통한 어떤 사전 사후에 있을 어떤 화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이었죠. 의도랑 상관없이 사실은 화재가 난 것이었고 그 화재의 원인이 뭐 배터리의 문제였냐 아니면은 작업자의 실수였냐라고 보기 이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 관리 체계를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는 원래 사람도 체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어떤 서버를 움직이거나 이제 이동할 때 임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전력이 끊기면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네네.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던 건데 그게 이제 자체 전력을 공급하는 열셀들이 있어요. 네네. 우리도 PC를 켜면 팬이 돌아가고 하드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 열들이 어느 적체되어서 모이다 보면 임계 온도를 넘겨서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잘해보려고 배터리를 옮기려고 하는 작업자의 실수냐라고 하기엔 너무 좀 과하고 그렇다고 배터리 자체를 왜 한쪽에 적체를 해놨냐. 이게 배터리의 리튬이온의 성질의 문제냐. 리튬이온 배터리는 원래 1991년도부터 저희가 노트북이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을 하던 배터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단순히 어떤 지엽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맥락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하는 눈을 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된다 네. 말씀이시고요. 자, 리튬이온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 전기차 화재에서도 보면 이게 참 불 끄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전기차도 뭐 여러 동원해가지고 뭐 소화포 동원하고 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환자 진압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언제든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뭐 치명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혹시 대체할 만한 다른 거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건 약간 좀 물리화학적인 용어들과 어떤 화학 계열의 성질들이 좀 들어가는 거여서 이제 네.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이 어려울 수 듣기엔 있나요?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화재 진압의 난이도를 낮추려면은 네. 좀 내열성이나 안에서 폭주성이 있는 이런 강한 배터리의 화학 계열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배터리가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리튬이온을 사용을 하고 왔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어떤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가 관리가 상대적으로 좀 쉽고 충전 방전의 효율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장점들을 다 두고 좀 진압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열이 이제 폭주하게 되면은 그리고 노후화되면은 발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네네. 우리도 몸이 아프면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구성의 어떤 기간의 문제를 좀 더 관리 체계랑 접목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고 좀 더 잘 공간을 확보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중요한 어떤 장비하고는 약간 분리시켜주는 네. 게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차차 단계별 어떤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냐 아니면 대체할 게 바로 하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제품을 사서 구입을 하려고 그래도 신제품은 고가잖아요. 네네. 이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를 잡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문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근데 이 사태를 보니까 이번 사태를 보니까 화재 이유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47개 국가 업무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근데 화재 이후 이 시스템 전부 마비됐다? 일단 제가 이제 이중화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엿새째 맡고 있는데 복구율이 아직 10%대다? 이렇게 복구가 더딘 게 어떻게 우리 전문가 눈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이제 좀 이상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복구가 13.4% 정도 됐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복구에서 중요한 어떤 현황 파악이겠죠. 현황 파악에 있어서 이게 늦어지고 있다. 이게 늦어지는 것만 단순히 보게 되면 굉장히 더디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필요하고 네. 현장에선 상당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원래 단일 장애 지점이 모든 중앙 시스템 한 전산센터에 집중이 되어서 화재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마비가 됐다라는 네. 게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647개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 복구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라벨링하거나 도서관 보면은 책장에 책이 꼽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서버도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서버에 라벨링을 할 정도까지의 우리가 그 관리 체계가 면밀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라벨링 한다는 거는 전부 전소되지 않고 전면 마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게 표기를 한다라는 거지 네. 전소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예. 얘기군요. 겉에서 우리가 기기를 확인할 때는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관리 체계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 네. 육안으로 보는 서버의 중요도, 기관의 어느 정도 레벨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밖에서 물리적으로 보인다면은 이동해서 훨씬 더 이건 중요한 먼저 정보니까 네. 빨리 교체를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다 수동으로 일일이 어떤 PC나 어떤 이 안에 서버 안에 어떤 내용물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그럼 시간의 딜레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안에 어떤 제품에 대한 각각의 메모리나 셀 단위의 파손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이 디지털을 다시 수작업으로 수동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그런 거고 또 네. 관련되는 질문인데 중요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1등급 시스템, 2등급 시스템에 따라서 복구 시한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이게 행안부가 이제 지난 8월에 표준안 발표해서 1등급 시스템은 2시간, 2등급은 3시간 내 복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규정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튼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일단은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시범 적용 기간이긴 하지만 이런 규정 자체가 너무 무색하지 않냐. 그렇다면 이 복구 시스템 측면에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측면에서는 좀 보완할 점이 많은 거죠. 현재 사실은 규정이 있고 네.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도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이런 부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타임라인을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거는 이 규정과 시간을 복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정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했냐라는 거죠. 네네. 내가 숙련도에 따라서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들어가는 인풋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1등급의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2시간 안에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부분 아니면 준비가 되는 부분 아니면은 체크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관리 체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냐 그 기준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게 그냥 산발적으로 모여 있었고 거기에 이동 중에 또 뭔가 또 화제가 난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집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찾기 쉽죠. 그렇죠. 근데 집안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찾아서 뭔가 필요한 걸 내가 취득하기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복구 규정의 실제 중요한 거는 훈련을 내가 얼마나 했고 네. 이 대응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단축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이것까지 보는 게 이 복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각 포인트들을 체크해 볼 때 타임라인을 정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사태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부분이 지금부터 말하는 바로 이걸 겁니다. 백업, 이중화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건데 자, 하물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뭐 이게 백업해 놓고 중요한 파일 복사해 놓고 이게 안 됐을 때 저기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 놓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에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중화를 안 해놨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이게 이중화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그 기관의 정보 등급도 그렇고 네.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네네. 이제 우선순위에 있을 때 모든 정보를 다 이중화하거나 하기는 우리가 예산이나 인력상 현재 보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풋한 예산을 한번 비춰볼 챙겨보면 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요? 예, 턱없이 부족했었고 기본적으로 3, 2, 1이라고 하는 오프사이드에 그리고 그 오프라인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게 백업 복구 시스템의 탄력성 관계가 있는데 근데 네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중요한 데이터는 3개의 사본을 두고 2가지 다른 종류의 저장 장치에 보관을 하고 그중에 1개는 다른 오프사이드에 두는 겁니다. 네. 그게 321 법칙인데 이거를 다 지킬 만큼 우리가 어떤 이중화나 인력이나 예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그 이제 여러 가지 한 라인들 사이트 이런 구축을 하면서 또 해지를 하면서 여러 전산시들이 좀 없어진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집약돼서 한 곳에 모아진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부정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순위에 있는 부분들은 네. 처음 초기 세팅을 할 때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 토크 코너가 있는데 제가 정치인들 나오면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이 주제 관련해서 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니까 뭐 크다면 큰 예산인데 전체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하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정치인들이 예산 세울 때 뭐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표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필요하지도 않은 그 길 하나 더 만들겠다고 다 갖고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밀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반박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국가 핵심 정보자원 보호라든지 IT 시스템 보호의 예산 편성 방식 집행 구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나눌 때 우리가 사실 국민도 점점 이제 출산도 줄어들면서 네. 인구가 줄고 예산도 줄고 뭔가 이제 세금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수익을 벌어내는 구조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재난 아니면 이런 국가 정보와 같은 관리 시스템 같이 중요한 시설에 있어서는 복합 재난 대응이라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네.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이나 인력 그리고 레벨 단계에 따른 어떤 위험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매뉴얼이 있고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부처에서 우린 보안이 중요해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나 어떤 복합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네.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 국정원, 국방부, 과기부, 뭐 외교부까지 같이 이런 정도까지는 국가 전략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네. 함께 이거는 모아서 어떤 국회 입법을 하거나 뭔가 국회의원분들이 예산을 생각을 할 때 좀 더 부처 단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범정부 차원의 예산으로 보완이라는 측면들을 일괄 어떤 같은 라인 선상에 두고 네.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만 섹터에서만 말을 하니까 그 부분에 그 위에 상위 단계에 있는 관료 조직의 어떤 그 결제 라인 아니면은 권한자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게 예산이 아래까지 정말 필요한 부분까지 내려오는데 중간에 자꾸 이제 변경도 되고 네네. 삭감도 되고 확보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작아지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범정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 부처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내가 갖고 있는 지역구나 상임위를 넘어선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되는 고민을 해서 안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많은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을 이제 접했을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우리가 큰 사고 당하고 나서야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만 그래도 소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것보다는 고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숙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중앙정부 전산센터 방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지도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해져요. 대표적인 해외 국가의 중앙정부 데이터 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중화 구조 운영 사례라든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까? 예, 있죠. 네,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페더럴 데이터 센터라고 미국 네. 연방 데이터 센터에서 동부, 중부, 서부에 중요한 핫 사이트를 설치를 하고 액티브끼리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쪽에 있는 큰 서버, 동부, 중부, 뭐 서부 이렇게 해서 그 거점을 가지고 서로 공유가 되거나 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이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민관 협력. 지금 사실은 이런 사이버나 뭐 정보, 인텔리전스, 우리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민관 협력의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거를 위해서 가장 이제 선진국들이 잘하고 있는 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소통과 그 타임 테이블을 훨씬 더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정례 훈련을 통해서 실무자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현업에 있는 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네. 그 시간 내에서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고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또 어떻게 옮기고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감사 보고 체계까지 좀 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약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이런 국가 화재나 뭐 어떤 재난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는 약간 재난 뭐 불 뭐 물 뭐 이런 물리적인 자연 환경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만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보이지 않는 이제 전쟁도 요즘에는 먼저 인프라 공격을 다 사이버로 하거든요. 네네.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전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레벨을 같이 맞춰서 복합 재난 대응 매뉴얼 어떤 네.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뭐 클라우드 기반 이중화라든지 뭐 지리적 분산 백업이라든지 뭐 재난복구 센터 운영 이런 거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계획은 짜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러려면 어떤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법제화되는 부분들 우리가 2022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네. 그걸 통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중앙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리적인 이중화가 필수다라는 네네. 건 이미 인지를 하고 항목도 추가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네. 뭔가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 좀 약간 흐릿해지거나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두삼이라 그러나요? 예, 사자성어로? 살짝 예, 예. 살짝 그런 부분들이 보완에는 네. 우리가 우상향을 그려야 되는데 우하향을 그리는 네. 때로는 정체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물리적 보완이죠. 그리고 논리적 보완은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항운 한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냥 우리가 PC 여러 대 그냥 간단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발열도 많고 온도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365일 내가 액티브하게 끊기지 않는 정보들을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네. 그런 기능과 어떤 장소들 물리적인 공간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훈련 체계를 통해서 좀 더 이게 개선해 나가는 토대 그리고 거기에 맞춘 법률과 규정이 필요한데 이 법률은 아까 언급했다시피 하나의 부처 하나만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어떤 통합 대응 체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더 네. 격상시켜서 같이 고민을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정 부처 넘어선 사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안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라든지 어떤 허점, 구멍은 없다고 보시는지 또 책임 소재라든지 협업 구조 이런 문제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작은 단위로 이야기하는 부처 안에 그 파견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파견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TFT 팀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이슈를 잘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그 파견직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실제로 파견직에 있어서 업무를 할 때 가장 일을 옆에 계신 분과 소통하면서 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부처는 과기부나 뭐 외교부나 다른 부처인데 내가 현재 다른 업무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내가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그다음 내가 다음 보직으로 돌아가서 내가 관련 부처에 승진을 하거나 할 때는 네. 이 지금 파견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직의 어떤 포지션이나 이슈들은 네. 굉장히 좀 딥하고 좀 더 영역을 넘나드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의 특성 때문에 수평적 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네. 나에게 그런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고 이걸 넘을 때는 위에 결제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이런 범정부적인 거 그리고 파견직에 있는 분 그리고 이런 중요한 기관에서의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모인 분들은 네. 승진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정확하게 해줘. 그러니까 당근을 정확하게 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협업을 할 때 공공기관, 뭐 국정자원관련, 뭐 행안부, 소방청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고르게 다 하실 수 있는 실무자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컨트롤 타워는 하나만 있다라는 거라기보다 네. 그런 컨트롤 타워를 수평적으로 이끌거나 소통할 수 있는 단계의 문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영 사이버 안보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